조선족, 김미영 팀장,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 대포통장. 혹시 이런 단어들을 듣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기술도 시대에 따라 발전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을 붙잡을 기술도 함께 발전할까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벽한 수탕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힘은 위대하다.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중국으로 떠나는 시민 덕희의 이야기. 팥죽라디오 16화 영화 시민 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팥죽라디오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박상현이고요. 오늘 세 분의 패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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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녹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황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수님부터. 저는 재밌게 지내고요. 오늘 눈에 확 띄는 게 있어갖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윤정기님이 오늘 마치 하와이에 갔다 온 것 같은 의상이어갖고 되게 힘들고 좀 그랬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졌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상을 그렇게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튀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마지막 여름을 기념하기 위해. 정말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열대야도 끝난 것 같고. 맞아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아니면 뭐 확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나? 이게요? 조금 날씨가 아침에 조금 선선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서도 지나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윤희님은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맞아. 영국으로 다녀오셨다고. 네, 영국 여행을 갔다 왔고 친구들이랑 우정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 딱 다녀와서 지금 시차 적응하느라 비몽사몽한데 또 우리 정기님께서 옷을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오셔갖고 제가 영국에서 내가 지금 한국을 안 오고 하와이를 왔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의상. 그 영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국 런던이랑 런던 근교. 네. 그 코치월드의 그 작은 몇몇 마을들, 그 옥스퍼드 대학 포함한 그런 데랑 이제 런던 시내 투어 그 중심적으로 다녔어요. 갤러리랑 갤러리랑 뮤지컬도 보고.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근데 의외였어요. 영국 뭐 음식 맛없다 그랬는데 가니까 저희들 다 잘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피쉬앤칩스 그거 뭐 맛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간 피쉬앤칩스 집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 뭐 감자 튀김도 엄청 굵더라고요. 굵어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는 식당마다 음식이 다 그냥 맛있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뭐 남들은 갔다 오면 얼큰한 게 땡긴다 막 이러는데 그냥 그런 생각 1도 없었습니다. 좀 입에 많이 맞으셨나 봐요. 아마 여행 체질인가 봐요. 네. 정기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맨발 걷기 열심히 했고 농학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농학. 중국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농학 공부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가능하면 관련 자격증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오면 이 식량 위기하고도 관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직면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농학에 대한 지식이 기초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오늘 새로운 팥죽 소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민지혜 국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제 지금 회복 중이시고 아마 다음 회에 참여를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4명이서만 녹음을 상현님이 그 얘기를 못 보셨구나. 민지혜님이 문자로 개인 사정상 그렇게 하고 자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군요. 네. 팀장님께서 편집은 잘 해주시고. 근데 공개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
딱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가 제일 이제 피크를 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또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저번 15화 핸섬 가이즈 이제 2주 전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조회수가 808회. 야, 기록적인 조회수네요. 네. 우리 기준에서 저희 네. 기준에서는 저희 부끄럽지만 시작이 반인데요. 뭐 네. 정기님이 MC를 봐주시고 진행을 해주신 그 네. 프로가 조회수가 808회. 네. 혹시 아니, 그 업로드 이후에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조회수를 놀리기 위해서. 그닥 아무튼 그 뭡니까 구독자를 좀 늘려보려고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면 그 주인 사장님께 제가 여기 출연한 라디오 유튜브 오. 방송인데 구독을 좀 해주십사 막 이렇게 부탁도 하고 전에 같이 근무하던 직장 동료한테도 문자로 이거 구독 좀 해달라 그 주위에 좀 광고도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노력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어떤 조회수가 늘어난 것은 저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다른 효과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슬슬 이제 뭐 알고리즘을 네. 타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그쵸, 그쵸.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팟중 라디오가 이제 곧 이제 쇼츠도 등록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라디오 이외에도 좀 더 팟중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똑같이 팟중 라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편집된 팟중 라디오 클립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유니쌤 한번 보셨어요? 인스타그램? 그럼요. 우리 팔로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피드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제 제 스토리에 이렇게 다시 재업로드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저희 조회수에 상당한 영향을 네, 미칠 제가 수 있을 것 인스타 같아요. 팔로우 많이 수가 지금 한 됐겠죠. 400명 가까이 오. 되거든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 또 위젯에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블로그는 한 500 몇십 명이 되거든요. 네, 이웃 수가. 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그거는 뭐 이전부터 했었던 건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님이 뭔가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조직의 힘을 좀 빌리셨나? 그건 아니고 네. 아무튼 궁금합니다. 네. 이유가 뭔지. 그런데 오.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도 그쵸. 들어요. 네. 우리 팟중 라디오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핸섬 라디오가 영화가 재밌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업로드한 내용 자체가 재밌으니까 아무래도 조회수가 좀 많이 늘지 그렇겠죠.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저희가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사실 저는 올해 목표를 네. 100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벌써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09명이 진짜요? 구독자가 생겼더라고요. 오, 구독자 수까지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이것도 정기님의 어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활동이 크게 영향을 초기에는 별로 관심 없는 척 하시다가 네. 요즘 가장 열심히 구독수를 활발하게. 늘려주고 계시나 보다. 네. 아무튼 이번에는 조금 뭐랄까 네. 구독자를 늘려보려는 네. 노력을 하긴 했어요. 네. 아무튼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주 진행을 해주십시오. 네. 어떠셨고요. 그럼 팟중 라디오 16번째 영화 시민 덕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코너 60초 영화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불이나 전 재산을 잃은 덕키는 보이스피싱의 게임으로 그나마 남은 돈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담당 형사도 사기당한 돈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조직의 정보를 알려줄 테니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덕키는 형사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지만 형사는 특정한 주소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설상가상 더 큰 피해에게 사건이 터지면서
덕기의 사건은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덕기 일행은 직접 범죄 조직의 주소를 찾기 위해 중국 칭다오로 떠납니다. 한편 고수익 알바 광고에 속아 강제로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된 재민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사기친 덕기에게 전화를 걸어 목숨을 걸고 정보를 빼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덕기는 중국의 주소를 찾아 총책을 잡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재민은 범죄 조직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자료를 빼내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지. 영화 시민 덕기였습니다. 네. 1분 안에 딱 들어갔나요? 1초, 1분 2초 정도. 와. 오, 준비된. 네,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가슴이 콩닥 안 들렸어요? 콩닥콩닥 뛰는 거? 전혀요.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1부 두 번째 코너 클로징 멘트권이 걸려있는 퀴즈 시간입니다. 총 5문제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먼저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덕희가 손대리에게 소개한 금융상품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햇살 대출론? 오, 정답. 정확히는 햇살론인데 햇살론. 정답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도 맞아요, 요즘도 맞아요. 햇살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명칭이. 예. 한창 코로나 때 이제 네. 많이 들어본 어떤 대출 이름, 네. 뭐 햇살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덕희는 손대리에게 총 몇 차례의 송금을 했을까요? 정답. 정답. 11차례. 땡. 12번? 땡. 땡. 이게 실제 아. 사례와 영화에서 정답. 사례는 달라요. 8번. 정답. 아. 그래요? 영화에서는 8번이에요. 네, 영화에서는 이제 음. 실제 사례에서는 11차례라고 맞아요. 하고 영화에서는 8차례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퀴즈 드릴게요. 손대리가 감금되어 있던 장소를 덕희에게 알리기 위해 선택한 가게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칭다오에 있는 추나루. 오, 정답. 오, 맞아. 추나루. 아. 춘화루. 아, 칭다오. 칭다오에 있는 칭따오. 추나 뭐요? 춘화루. 루. 아, 루. 춘화루. 춘화로. 아, 중국어를 발음. 하시니까 발음이 좀 달라지는데. 춘화루의 혹시 춘화루가의 뜻도 한자를 몰라서 화자가 봄춘자 화려할 화자. 오. 그 누가 갈 때 루. 봄의 화려한 두각. 그럼 네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덕희가 자신과 비슷한 사기 피해자들을 찾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중 피해자의 직업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직업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구나라고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변호사? 땡. 땡. 법조인 아니고 뭐였지? 법조인 같아. 법조인이었던 선생님? 땡. 검사? 땡. 느낌의 그림. 뭐지? 정말 이런 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했던 여성이었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은행원? 정답. 오. 은행원. 오. 은행원도 당해요? 실제로 아마 있을 거예요. 은행원 분들도 많이 당했다고 하고 어머 세상에. 그 변호사나 네. 뭐 이런 분들도 교수도 당하고. 교수도 예, 예, 당하고 예. 실제로 제가 들은 바로는 판사도 당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네,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 영화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거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인천공항? 아닌가? 영화에서. 영화에서. 실제로는 인천공항에서 검거가 영화에서. 됐고 영화에서는 어디 공항인데 그게. 화장실. 정답. 화장실. 정답. 이건 그냥 정답으로 할게요. 제가 쓴 정답은 칭다오 공항으로 이제 공항이다라고 정답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공항 화장실이라고 주신 정기쌤을 다섯 문제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총 5문제 맞춰봤고 유니쌤이 한 한 문제? 예. 만순쌤이 2문제, 두 문제. 정기쌤이 2문제. 두 문제. 내가 두 문제? 왜? 퀴즈 뭐였지? 은행원 아, 하고
이게 제가 다섯 문제밖에 준비를 못해서 2대 2가 됐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럼 클로징 멘트. 급하게 다시 한 문제를 또 내보고 아니, 두 아니, 분께서 한 번만. 우리 둘 다 양보하고 윤희님이 해요. 왜 그런 게 어디 와! 갑자기 이런다고?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오케이. 네, 수락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가장 정답을 적게 맞춰주신 윤희님이 오늘의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십니다, 두 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부 첫 번째 코너는 영화 속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 공감 문화 읽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시대별 보이스피싱 변천사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좀 더 정확히는 시대별 사기 피싱 범죄 변천사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휴대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사기 유형도 좀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시대별로 유형별로 혹시 알고 있는 피싱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이렇게 좀 러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제가 처음 언제부터 제 기억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해보면은 그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제 한창 소재로 많이 삼았던 연변 맞아요. 너 뭐 밥은 빌어먹고 살겠니?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딱 받아서 목소리가 우리말 같지 않다 싶으면은 보이스피싱이구나 하고 알아챘거나 뭐 검찰이나 뭐 금융감독원 이런 뭐 당신의 통장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됐다 뭐 이렇게 맞아.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을 겪었거나 알고 계시는 사례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 하나 있는데 네. 갑자기 수업 중에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봤더니 저희 가까운 분인데 그 카드를 누가 훔쳐가 갖고 신고를 했는데 마침 그날 보이스피싱 받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즉 카드가 도난당했는데 그 카드를 도용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 보이스피싱법이다. 그렇게 와갖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다행히 너무 급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잘못 알려주고 계좌번호를 은행하고 잘못 혼선해갖고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사기는 안 당했는데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은 번호랑 주민등록번호랑 달라갖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던 분이 이제 안심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좀 맞닥 떨어지면은 맞아요, 누구든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천만다행이네요. 너무 천만다행. 급한 나머지 번호를 하나 네. 잘못 말해줬더니 계좌번호도 알고 잘못 보니 하나 잘못 알려주고. 제 기억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처음 시작될 때는 네. 가족 관계를 사칭하는 그런 맞아요. 범죄가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인 척 그 목소리를 막 네. 납치된 그런 상황을 맞아요. 연출해가면서 비명 소리를 들려주고 갑자기 그걸 딱 끊고 나서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 막 이런 식의 보이스피싱이 최초에 좀 유행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순간 당황하면 이게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네. 이런 나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순간 훅 끌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 다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 당시. 근데 실제로 막 그 전화 통화 너머로 막 고함 소리가 들리면은 실제 내 뭐 자녀나 가족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도 사실 가물가물한데 막 이렇게 급하게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맞아요, 만들어 맞아요. 버려요. 이성적 판단을 상대방을 못해요. 순간 막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뜨려 버리는 거지. 그렇죠. 2000년대 초반 아까 말씀드린 그때는 이제 주로 처음에는 이제 뭐 전화번호, 생일년월일 뭐 이런 개인 정보를 이제 그 알아내기 위한 그런 거였다면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뭐 아까 정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자녀 목소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자식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또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뭐 세금 환급 해준다 뭐 이러면서 또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지나서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뭐 딥페이크 이런 거 하듯이 뭐 이제 목소리 같은 것도 입히고 뭐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렇게 고단수의 그런 이제 신종 그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사무실에서 한번 그 우체국이라면서 뭐 이제 전화 받아갖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우체국이 어디 있는데요 하니까 우리 보통 아니 무슨 동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딱 들어도 제가 목소리가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그래요? 그러면 그 우체국이 중앙우체국이 어디에 있는 건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특별시 종로구 그렇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풀 제가 주소를 다 네, 풀 주소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막 읽는 듯한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봐도 옆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여기 그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그 악의적인 그 무서운 그런 피해 자꾸 입히고 다니지 말라고 왜 나무나라 와서 그렇게 살냐고 내가 이제 진짜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오. 이제 제가 아마 집 전화번호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제 사무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조금 간이 커졌는지 제가 살짝 그렇게 약간 그런 말을 한 적이 그랬더니 이제 뭐라 하고 이제 내가 그러면 혹시 옆에 그 저기 그 더 위에 윗선이 있느냐 바꿔달라 내가 막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뭐 사기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이제 남자분이 또 봤는데 그 남자를 또 목소리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쪽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여기서 그렇게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 덩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조용히 끊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뭐 화물이 잘못 왔다 뭐 아니면 뭐 카드가 얼마 더 뭐 이렇게 결제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는 이게 대출 관련 네네. 보이스피싱이죠. 네. 그러면서 신용 등급을 업그레이드 네. 시켜야만 네.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온다. 그쵸. 뭐 네. 이런 명목으로 계속 그 돈을 뜯어내는 네. 터키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피싱 그러니까 앞선 유형들은 이제 내가 직접 내 통장에서 뭐 돈을 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돈을 출금을 해서 뭐 어디로 가져와라 해서 전달을 했던 방식이 있었다면 네. 요즘에는 또 더 발달을 해가지고 네. 그 스마트폰에 문자로 이제 URL 같은 주소를 그쵸. 보내서 그거를 누르기만 해도 네. 막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범죄 조직이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네. 되는 그런 사기 범죄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배송 문자 네, 배송 네.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누르면은 바로 맞아요. 앱이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결혼하고 맞아요. 청첩장하고 네. 부고도 맞아요. 그런 거 네. 와요. 네. 근데 이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면 막 서로 불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맞나? 그쵸. 어떻게 믿지? 막 이런 네. 마음이 더 커질 것 저도 같고. 최근에 부고장을 받았는데 하도 그런 게 많아갖고 그 본인이 죽은 게 왔어요. 그래갖고 네? 다들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본인이 죽은 부고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인데도 믿지 않고 아무도 안 눌러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양치기 소년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인도 못 믿는데
자기 자신도 이제 못 믿는 상황까지 네.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도 이제 이런 사기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카드가 조금만 안 보인다든가 그 실물 카드 같은 경우에 요즘 많이 앱으로 깔아서 쓰긴 하지만 안 보이면은 다른 때 같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내가 집에 놓고 왔나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할 것도 없어졌네 큰일 났다 이게 당장이라도 범죄에 악용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싶어서 내가 혹여 집에 놓고 왔더라도 그냥 재빨리 바로바로 그냥 분실 신고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네. 제 동생 이름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부고장 문자가 어머머. 작년에 동생 명의로 저한테 날라왔어. 그리고 제 친구 또 뭐 주변 사람들에게 막 날라왔는데 실제 어머니는 6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뭐 속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야 그거 누르지 마라, 그거 누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번호도 동생분 번호 그대로. 그렇죠. 번호 번호 그대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동생의 개인 정보가 털려가지고 맞아요. 이용된 맞아요. 것으로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 보이스피싱을 다룬 영화들도 보면은 뭐 은행에서 개인 정보가 이렇게 촤르륵 나와서 그게 범죄 조직의 통째로 넘겨진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거를 더 확실하게 알고 사기를 치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대표적인 유행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검찰, 국정원 뭐 이런 권력기관을 사칭해가지고 맞아요. 마치 당신이 지금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을 받는다. 막 이런 식의 겁박을 주고 그래가지고 개인 정보를 넘기게끔 한다거나 그 사람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다 이체하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막 이렇게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들도 대표적인 사례가 맞아. 있었죠.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차량 관련해서 뭐 과속을 했다든가 카메라에 잡혔다고 하면서 이제 그 과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서 고지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우편함 같은데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속을 해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이제 경미한 이렇게 돈을 요구하고 이러면은 또 크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우리가 이 라디오 회의 라디오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모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봤던 영화가 보이스였나요? 네, 맞아요. 그 축약된 그 방송을 그러니까 축약된 영상을 봤던 영화가 보이스였는데 거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전자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이 통신 장애를 만든 다음에 통신을 차단시켜서 그 사기칠 대상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시켜 놓고 작업을 들어가는 보이스피싱 작업을 들어가는 막 이런 장면에 날로 갈수록 지능화되고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로 이제 시민 덕희가 나왔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덕희가 직접 총책을 잡으러 떠나고 협박과 폭력으로 붙잡힌 범죄 조직에서 이제 재민이 직접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들이 감독의 의도가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그 전화를 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이 그런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영화의 의도를 붙잡은 방향으로 봐서 관객들의 어떤 소망을 대신 이뤄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피해자로서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을 만약에 해결해주는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혹시 어떤 범죄의 가해자를 잡아보는 상상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다단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까운 저기도 돈 작년에 엄청 많이 사기 당했어요. 근데 그때 사기 당할 때 주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 인터넷 사기다. 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폭망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PC상에서 진짜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 대대적으로 TV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막 몇 억씩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어떻게 좀 잡는 히어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유럽에서 한탕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보이지 않는 PC에서 한탕했거든요. 다단계 사기꾼들을 네. 시원하게 잡아들이는 네. 히어로가 싹 잡아다가 맴매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쇠고랑도 좀 찰칵찰칵. 찰칵찰칵. 영화. 실제로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결말, 이렇게 수갑도 차고 범죄자들이 좀 그런 장면들을 봤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유형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장애 악용 범죄? 장애를 악용해서 예전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한 명의 지적 장애인이 휴대폰을 21개를 개통을 시켜가지고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그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악용을 해서 그런 그 힘든 사람을 악용하는 범죄는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사람들 시원하게 해주는 땅 잡아버리는. 네, 그런 잡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잡아서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인 삶을 살게 해야 될까요? 지적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의 네.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네네. 그 지적 장애를 네. 가진 사람들을 속여서 네. 그걸 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서 네. 막 이 어떤 아까 말씀한 네네. 것처럼 휴대폰을 막 여러 대를 네. 개통해서 네. 그 뭐라 그래 음. 그 비용들을 다 전가시키고 네. 막 이러네. 그렇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구속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서야 합의를 하더라고. 맡았던 제가 했던 그러시구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아주 괘씸했죠. 그러니까요. 그 남편의 신분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주 괘씸한 사례였어요. 세상에. 정기님은 또 혹시 어떤 범죄가 시원하게 소탕되는 영화들을? 저는 그런 영화가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피해 금액이 한 5조 된다고 아까 뭐 마스터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결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조이파리가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냐 뭐 이런 얘기가 아직도 논란이 있다고 봐요. 저는. 맞아, 그쵸. 그때 그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살아있다면 성형을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판타지로 그려본다면은 그걸 추적을 해서 그놈을 꼭 붙잡아서 우리나라 법정 나는 가능하면 좀 미국의 법정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경제범죄에 대한 너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제범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이 형사소송 시스템을 확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저 미국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 처벌을 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그냥 살리는 그런 판타지를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휘팔조 막 그런 거 해야 되겠네. 아니, 영어에 해갖고 그래 미국에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미국 법정에 쓰잖아요. 영화에서는 뭐 판타지니까. 그러니까 성형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앤서니 조라든가 뭐 그런 일 같은 거에. 그래서 사실 정말 이렇게 잡기 힘든 어떤 가해자를 잡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어쩌면 관객들의 소망을 이뤄주는 판타지 같은 결말이기도 한데 제가 실제 이 시민 덕키의 실제 사례의 주인공의 문제 해결이 어떤 오늘자 뉴스 기사로 났다고 하는데 정기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8월 27일이죠. 네.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권익위에서 그 시민 덕키의 실제 주인공인 그분에게 그 신고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너무 했다. 잘 됐다. 그런 게 오늘자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피해 금액이 한 2,700여만 원인데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제 뭐 본인은 그나마 이제 피해 회복이 되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보이스피싱이 다른 많은 경제 범죄도 그렇지만 피해 회복이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입금하고 나서 불과 얼마 만에 불과 잠깐 사이에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이걸 차단을 못 시킨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설령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 피해 회복이 안 된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뭐랄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그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영화 사례의 주인공은 그나마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정혜님이 그 단톡방 이거 올려주셨잖아요 기사. 네. 그 바로 연이어서 남편한테 딱 톡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그대로 네. 다른 채널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덕기 5천만 원 받는다 한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자기가 좋아하면서 톡을 보내와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라디오 이거 하는데 고맙다고 내가 그랬죠. 그 실제 이제 이 나중에 실제 사건에서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서 이 범인 네.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거되는 그런 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경찰에서 결과 발표를 할 때는 그 시민 덕키 네. 실제 그 신고하고 제보 열심히 노력해서 제보했던 사람의 공은 싹 빠져버리고 마치 경찰이 자기들이 전적으로 공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됐던 것이 조금 유감스럽죠. 네. 그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는 네. 점이 유감스럽고 두 번째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신고보상금을 1억을 주겠다. 네. 뭐 네, 네. 이런 식의 그쵸. 총책을 잡았을 경우에 근데 이제 뭐 예산이 없다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가 실제는 100만 원밖에 제시를 하지 않았었죠. 네. 현실에서 그런 게 너무 터무니없는 차이가 생기는 것도 좀 아쉬웠고 그랬는데 이 오늘자 그 권익위에서 그게 5천만 원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그렇죠. 일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도 보면 이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2016년이라고 나오잖아요. 10년 가까이 문제 해결까지 영화 상에서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 피해 보상금 그러니까 그 1억을 받지 못하고 그 국가로부터 공을 인정받아서 받는 지금의 이 5천만 원을 받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라서
그것도 좀 새롭더라고요. 그때 그 우리가 유튜브를 봤잖아요. 네. 그 제보했던 그 당사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또 유튜브가 또 네. 이제 네.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실물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모습보다 훨씬 예뻐지셨더라고. 네, 맞아요. 보상금 받기도 전에 네. 그리고 또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네. 뭐 네. 그 보이스피싱이 어떤 하나의 전화위복이 된 세옹지마가 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경제적인 거 외적으로 네. 유명 인사가 된 것 같더라고. 이왕이면 뭐 개명도 좀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개명까지는. 하더라고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이제 받으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근데 세월이 10년이잖아요. 네, 그때 그쵸. 10년 전에 1억이었는데 지금 10년 후에 5천만 원이면 아니 근데 약간 성형도 좀 하신 것 같고 좀 달라 보이더라고. 성형은 모르겠고 이제 그 당시에는 세탁소 하면서 먹고 살기 바빴고 이제 그 불이 나서 굉장히 힘든 애들도 어리고 막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자기를 돌볼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생각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어느 10년이면은 웬만큼 많이 컸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자기가 이제 조금 공적인 얼굴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정기님도 라디오 처음에 올 때는 모자 푹 눌러 쓰시고 오셨잖아요. 요즘은 딱 보면 정갈하게 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누구나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나오면 립스틱 한번 바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이제는 점점 자꾸 인스타에 보면 자꾸 내가 뜨고 정기님 뜨고 막 이렇게 다들 뜨고 막 이러니까 뭐지 뭐 이게 머리라도 좀 다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닐까 사람 대부분은 보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영화 핸섬 가이즈를 네네. 진행하면서 네. 제가 하도 공격을 당해서 누가 공격했어요? 뭐 외모가 중요하다. 단추 논쟁이. 단추 논쟁. 그러기도 그 하고. 열렬한 단추 논쟁. 그래서 오늘 네. 의상이 조금 더 네. 화려해지신 걸로 멋지십니다. 예측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듣기 싫으셨어도 보세요. 우리 말 들으니까 지금 좋은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네. 오늘 머리도 깎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쩐지 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단추 논쟁에 네.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라디오가 더 진행이 되면 네. 여러모로 다 발전을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상현 감독님의 영화를 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음. 활동하고 있다고 제가 아 진짜요? 귀뜸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대해 보죠. 네네네. 시사회 초대해 주실 거죠? 근데 뭐 완성이 된다고 하면 네네. 네, 초대해 주세요. 그래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우리 박상현 감독님이 감독님인 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기대가 충만되는 감독님이시라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급하게 주제 3번으로 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어떤 피해자 탓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영화에서 형사가 그냥 큰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덕희에게 말을 한다거나 뭐 가족 친구들은 그러게 왜 그랬어 바보같이라고 좀 피해자 탓을 하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주제 3번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오해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부모님 이것도 너무 기후 같기도 한데 저희는 부모님이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거에 좀 미숙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니까 괜히 이 URL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 내심 있기는 한데 혹시 다른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게 뭐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더 당할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생각을 물론 하긴 하는데 당황하거나 아무튼 빠져들면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도 이제 뭡니까 이 대출 사기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8번 뭐 실제 상황에서는 11번에 걸쳐서 이렇게 송금을 했다. 2,700여만 원을 무슨 명목? 뭐 신용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명목, 뭐 또 수수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11번에 걸쳐서 돈을 송금을 했다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누구나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게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감하게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이미 들어간 돈 때문에 계속 그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게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 제가 아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뭐 이것도 연관이 돼 있죠. 뭐 통화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환차익 환차익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이제 막 그 컴퓨터 이게 핸드폰이나 컴퓨터에다가 그 짝퉁 홈페이지도 이제 설치하게끔 하고 그래가지고 가짜로 당신이 투자한 돈이 얼마로 불어났다 막 이렇게까지 속여가면서 투자를 유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벌었다고 했을 때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제동을 거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다른 돈을 또 요구하는 거야 계속. 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무려 한 2억. 그 불과 한 보름 사이에 한 2억을 당하더라고. 그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처음에 말렸어요. 저는 야 모르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하면 안 된다. 그냥 만약에 하려면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끝내라.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보름 사이에 그 금액이 2천이 된 거예요. 2억. 네.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욕심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단계 사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보이스피싱에서도 그 뭐 일종의 신용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원래 자기 수준의 대출이 아닌 이걸 가짜로 올린다는 거거든 사실요. 그렇죠. 이걸 뭐 서류를 뭐 만들어내 가지고 신용을 강제로 허위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는 것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근데 실제로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뭐 8차례, 11차례 이렇게 하는 중간에 알았던 문득 이거 문제가 있는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제발 아니길, 제발 이게 진짜이길 바라면서 또 계속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정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가 이제 뭐 심신적으로 올바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고 다 적인데 이제 뭐 너무 쉽게 뭐 속아 넘어갔다. 네가 뭔가 탐욕스러워서 그런 걸 바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고 했던 네가 잘못이다. 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뭐 그래서 피해자인 당신들도 이제 책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늪에 너도 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지? 왜 그렇게 했지?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르나? 조금 그런 생각 들 때는 얼른 빠져야지. 이런 생각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다들 하지만 막상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거기에 연루돼서 들어갔다면은 글쎄
과연 그게 나도 그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이성적인 그런 사고로 얘기했던 것들이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약간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아니기를 바랄 뿐인 거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판사님도 당했고 변호사님도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판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뭐 평범한 일반 시민이다 보니 이게 우리도 그 늪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앞서 만수님께서 사례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네. 막 카드를 잃어버린 날 바로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던가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냥 그런 상황 안에 내가 처해 있으면 그쵸. 예를 들면 정말 돈이 필요하고 당장 뭐 이자 낼 돈도 없는데 이자율을 낮춰준다는 전화를 받거나 네. 아니면 내 부모님이 한번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이스피싱으로 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수술이 필요한데 이걸 돈을 먼저 보내야 수술이 가능하다 뭐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은 이성의 작용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저 생각나는 거 있는데요. 되게 오래 전이었는데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집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당신 남편이 무슨 은행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지금 갑자기 돈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그때 엄마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다쳤어요. 막 그래가서 울고 먹고 난리가 나게 그 전화가 우리 언니한테 간 거예요. 근데 언니가 받아갖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다쳤다고 빨리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 돼. 막 그러고 해갖고 막 난리가 둘이 울고 난리가 나갖고 그래갖고 상황이 막 그러니까 그게 전화가 또 나한테 온 거야. 빨리 네가 받아서 돈을 찾아라. 그래갖고 내가 받아갖고 순간 당황해갖고 정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디게 다쳤어요? 막 하다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디 병원이에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전화냐? 그래서 그래갖고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갖고 저희 아버지 여기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다 됐는데 지금 그러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근데 리얼한데. 근데 우리 식구들이 그 상황에 있는 아버지가 분명히 같이 있는 거 알면 순간 그 상황에 휩싸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100% 당하는 거죠. 무슨 은행에 어디 서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어디 다친 거 정말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A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어요. 대출 심사가 며칠 있다가 된다고 하니까 그날 몇 시에 전화를 할게요. 그래서 은행에서 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누구라고 해서 같이 통화한 거죠. 그래갖고 대출 이제 언제 돈이 얼마큼 들어온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그나마 있던 돈까지 대출했던 나한테 왔던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 봤더니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그래서 놀랬던 게 그날 분명히 이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 신청한 명단이 유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난번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요약된 동영상, 네. 영화 보이스 요약 네, 영상에서 네. 보면 우리 시민덕희에서 보이스피싱의 이 공범자들, 네. 이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감금당해서 네. 어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사에 반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진 반면에 네. 그 보이스라는 영화의 요약된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참여, 자기들이 원해서 돈을 목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려지는 장면을 보고 야 범죄의 양상이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과거의 성매매는 그 뭐라 그래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납치하고 이 범죄에서 유발되는 그런 그 성매매였었는데 출발점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출퇴근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천하듯이 야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변화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죠?
좀 전에 우리 만수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렇게 개인정보를 샅샅이 알고 있느냐 네. 하는 그런 상대 범죄자들이 네. 그걸 전제로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응? 그런 어떡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불태라는 것은 위태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를 상대가 알 리가 없어가 아니고 이제는 나의 개인정보를 저놈이 알지도 몰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화를 응대해야 된다. 예? 알고 있다고 그냥 그 상대방을 믿고 그대로 응대하다가는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정보를 저놈이 가지고 있다고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저놈을 믿으면 안 된다. 내 정보는 틀렸을지 모른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인턴 물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예방 방법을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에 포함된 그 URL 클릭하지 않기 그리고 확인 전화가 필요하다면 그 문자 메시지에 적힌 발신번호 그대로로 전화 걸지 않기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않기 그리고 뭐 이제 핸드폰의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보호해주는 모바일 시큐리티를 통해 악성 앱을 대비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러니까 보안 앱을 설치하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저장돼 있는 그 수많은 사례들의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자동으로 막아주니까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되게 유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안 앱도 그 하나만 쓰지 말고 2개, 3개 깔아놓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본 기억이 나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잘 안 받습니다. 낯선 전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떻게 보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피해를 본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작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다거나 막 이런 기회도 없잖아. 이런 일도 없잖아.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가능한 한 낯선 전화 안 받는다. 특히 이제 핸드폰으로 오는 번호 이런 것들은 낯선 번호는 안 받죠. 사실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불신의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전화한다기보다는 문자로 내가 누군데 어떤 용무가 있어서 당신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요즘 기관에서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를 그러니까 전화하기 전에 내지는 했는데 상대가 안 받는다 그러면 조심스러워서 안 받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나서 전화 통화를 시도하면 아마 통화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가 딱 오면은 일단은 안 받고 바로 문자 주세요 이렇게 남기거든요. 그 문자 주세요 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자동 메시지 가는 그거부터 남겨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뭐 의뢰 전화라든가 이런 거면은 이제 그게 문자로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는 덥석덥석 받으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이나 그 권력기관에서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화상으로 뭐 신용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수수료 달라, 그러니까 수수료만 달라 이럴 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거 또 매우 중요한 정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이 예방 방법은 진짜 몇 번이나 강조를 해도 이게 이제 뭐 그게
가벼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내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기회를 오면서 이제 서칭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이 뭐 혼자 개인의 힘보다는 이제 사회적, 제도적 이런 차원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교육을 일단 많이 시키고 인식을 제고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항상 그 경각심을 일으키게끔 이제 뭐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그런 뭐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교육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좀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또 기계에 좀 어두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뭐 키오스크 잘 활용 못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키오스크 그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듯이 이런 것도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 방어, 아까 정균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안 프로그램 뭐 이제 이런 것도 까는데 제일 최신 거를 많이 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를 깔고, 그리고 이제 한번 깔고 그냥 냅두지 말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뭐 지원 센터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미국 법령을 따르게끔 한다는 것처럼 좀 강력한 처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또 병원 소문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인다고, 또 이제 뭐 어떤 누가 당했거나 옆에 이제 주변에 당했거나 이랬을 경우 만수님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사례를 공유를 하다 보면은 또 비슷한 수법에 또 오면은 금방 대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에 뭐 하나 있으면은 이런 사례 있대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막 올라오듯이 그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부 두 번째 코너 딴지를 걸어라 시간입니다. 16번째 딴지를 걸어라는 정기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딴지가 있으실까요? 기대됩니다. 시민덕희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실화를 소재로 판타지로 결말이 나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중요한, 그러니까 중반 이전부터, 영화의 중반 이전부터 판타지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실제 사건은 그 주인공이 경찰에 신고 제보를 해서 우리나라 공항에서 범인을 잡는 걸로 끝나는데, 영화는 중국을 건너가서 주인공과 여자 2명이 여자 3명이서 중국을 건너가서 범인을 직접 검거하는데 매우 큰 기여, 사실상 검거하는 그런 그 과정까지 그려지는 영화. 그러니까 판타지, 매우 판타지하게 이제 그려졌는데, 저는 이런 어떤 보이스피싱의 그 피해 그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볼 때 속 시원하게 뭐 심리적인 그 어떤 그런 걸 해소해주는 그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는, 판타지보다는 이로 인해서 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오히려 더 메시지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타지보다 이 사례를 영화화해서 판타지로 만든 건 뭐 감독의 자유지만 저는 못마땅하다. 너무 그 비현실적이다. 판타지가. 여자 3명이서 어떻게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으러 중국을 갑니까? 저 유괴 납치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제가 볼 때. 애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위대한 그럼요. 힘. 그렇죠. 전혀. 네. 그리고 모성의 그리고 두 번째, 이 3명의 여성이 이제 주인공 역할로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 이 영화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 3명의 여성이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
설정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막 이 세 명의 여성이 나오는 그 장면이 기억 남는 거는 큰 목소리로 막 싸우는 듯한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딱 이 영화 그러면 그런 느낌. 이것도 싫다. 싫다. 예, 제 성향하고는 안 맞다. 세 번째, 또 람이란 그 배우가 등장하는 그 영화를 제가 한 2편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 첫 번째 그 딴지를 건 것처럼 람이란 배우가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가 보이스피싱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 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예요? 아니 실제 가족들의 관계가 그 아이들과 엄마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영화에 나오는데 과연 실제는 어떨지 그거 궁금하기도 하고 람이라는 배우의 그 외모로 봤을 때 엄마는 나이가 제법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이거는 상황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너무 어리게 잡았다. 그것도 불만이다. 그럼 총 몇 궁금한 게 개예요? 있는데요. 총 몇 개야? 4개야, 5개야? 3개였습니다. 세 개 같은데? 3개든 4개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성 비하 반을 아니죠? 그럴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다른 그러니까 특히 두 번째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불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감수해야죠. 예,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고 이 박영주 감독님이죠. 박영주 감독님이 영화를 처음 만들 때 딱 이 역할은 라미란 씨가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 가장 적절하다. 그리고 저는 덕희, 숙자, 복님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전 되게 좋았어요. 저랑은 평소 성격이 다르지만 일반 소시민이 서로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오히려 시끌벅적하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정도 붙었고 형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시민 아줌마 3명이 해냈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의 의도도 그거였던 것 네. 같아요. 기관이나 나라나 여기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그냥 평범한 시민 그것도 여자가 3명이서 엄마. 연대를 해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했다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뭐 여성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 뭐 나이 아이의 나이가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이게 뭔가 그렇지 않나요? 뭐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출판해낼 책도 하나도 없고 만들어낼 영화도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영화 자체가 일단은 허구인 거고, 예, 이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차라리 실화가 소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리고 그 공항에서 그 범인이 검거되는 그 공항 화장실 장면도 네. 참 그려지는 장면들이 어찌 보면 네. 유치하다. 그 덕희가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얻어 맞고 터지고 막 이런 그런 건데. 장면들이 억지로 그려내는 듯한 그런 모습. 그럼 어떻게 그렸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3명이 어떻게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으러 중국에 간다는 설정 자체가 이거는 그럼 남자 3명이 갔으면 어울렸을 것 같아요? 남자 3명이 가도 안 되죠. 사실. 아니 근데 사실 텔레비라니까 TV에서도 보면은 어떤 범인을 잡을 때 갑자기 일반 시민들이 잡는 것들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배달부가 갑자기 가다가 얼핏 봤는데 나쁜 놈을 쫓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배달통을 놔두고 막 쫓아가고 잡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연히 맞닥뜨렸을 때 얘기죠. 그건 이건 계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때도 아마 아이가 아동폭력으로
해서 그 뭐지 그 기관에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 바닥에서 이렇게 놀게 하고 공장 바닥에서 그 박스 안에서 재워야 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힘없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내가 만약에 그 모습이었다면 황당하지만 힘을 낼 것 같아요. 자식이라는 게 부모라는 게 맞아요. 그런 건 것 같아요. 모성애라는 거. 제가 볼 네. 땐 엄마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 중국을 가면. 이거 엄마의 힘이라는 걸로 가지고 이 영화를 포장한다면 네. 지나친 비약이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거의 엄마 입장에서는 감금된 그 보호라고 돼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감금됐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동 폭력이면 가해자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저 같으면 차라리 사회복지에 힘을 빌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조금 더 중국을 갈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네. 더 자꾸 영화를 다큐로 지금 받아들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팟짱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안티팬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방금 민정기님한테. 고품격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품격이 아니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티팬이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 존중합니다. 네. 의견 존중하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팟짱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네, 3부는 나름대로 영화평 팥죽의 옹심이 시간입니다. 이번 영화 시민 덕키를 어떻게 보셨는지 옹심이와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 원래 새알 주려고 그랬는데 네. 민정기님이 딴지를 너무 많이 걸어갖고 옹심이 5개 주겠습니다. 5알. 한줄 평. 한 줄 평은요? 윤정기님 전 이 영화 좋아요. 옹심이 5개. 선생님 5개 좀. 저는 옹심이 4개 주고 싶었는데 네. 우리 만수님이 5개 주래요. 5개 하겠습니다. 한 줄 병을 써야지. 한 줄 병요. 시민 덕키는 영웅 덕키다. 시민 덕키는 네. 영웅 덕키다. 네. 저는 정기님? 그 뭐죠? 이게 새알? 네. 옹심이 새알. 새알 하나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걸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평가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기본만 하나 한 줄 평. 한 줄 평. 유치하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직 경찰분의 한 줄 평을 계십니다. 그러면 만수님 5알, 윤희님 5알, 네. 정기님 1알. 뭐 이렇게 합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인 그러네요. 알수가 네, 좀 다행이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팟짱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6번째 팟짱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정기님 정민님부터 소감 한 말씀. 네. 16번. 보이스피싱. 네. 조이파리를 잡으러 갑시다. 끝. 윤희님. 저요? 네. 세상의 모든 약자분들, 네. 엄마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클로징 멘트 네, 하는 거 팟짱 라디오는 네, 네. 유튜브와 팟빵에서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윤희님의 클로징 멘트를 마지막으로
다음 17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시민 덕후의 모티브가 된 김성자 씨는 3,200만 원을 잃고도 검거된 총책의 합의금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마치 제 것인 듯 합의하려는 범죄자를 꼭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빛났던 순간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자책하고 있을 피해자분들에게 절실한 사람들 동쳐먹은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덕혜의 대사로 위로를 전하는 영화 시민 덕희.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이 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팥죽 라디오 17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